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청룡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지금 가족과 즐겁게 명절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 2024년도 박한샘의 주도주 특강인데 명절에 떠오르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도 중요하지만 종합 선물 세트 주고받잖아요. 자, 오늘 저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2024년도에 주식의 종합 선물 세트를 한번 마음을 담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총 3개 섹터를 보게 되는데요. 2024년도에 어떻게 이제 시장의 주변 환경이라든가 시황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은 여전히 반도체 국가죠. 그렇지만 그 반도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를 만나가면서 AI를 만난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애플과 더불어서 시가총액 1위가 됐어요.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에 처음 있는 일. 그래서 저희들도 반도체도 이 AI와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 하는 부분이 가장 관건이에요. 엔비디아라든가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라든가.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도 여기에 맞춰서 한번 포커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바이오와 AI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서는 2024년도에 남들은 주목해 보지 않지만은 한국의 저성장이라든가 고령화라든가 이런 환경을 고려해서 국내에 좀 특화된 업종과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들 저 PBR 관련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 세 개 섹터를 중심으로 봐가면서 가장 화두가 되는 키워드, 즉 우리의 목표 수익률이라든가 방향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거는 그냥 주식만 갖고 선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전 세계적으로 AI 붐이 불었는데 그 AI 붐이 홈 AI다. 즉 그동안 인공지능이다, AI다, 오픈 AI다, 챗 GPT다, 이거는 기업형입니다. 컴퓨터로 따지자면 IBM의 시대였죠. IBM의 시대에서 애플을 통해서 개인 PC화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인텔과 애플의 시대가 온 것처럼 홈 AI 시대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 대표적인 게 온 디바이스라든가 갤럭시 24 같은 거죠.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계속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하죠. 희망 고문이다. 이제 그런 것처럼 시장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가면서 떨어지려고 하면 또 끌어올리고 떨어지려고 하면 끌어올리고 꾸준한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올 건데 실제 시효과는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 이미 주가가 다 신고점이에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까지도 거의 실질적인 신고점 30년 만에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6개월, 7개월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선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스탠앤푸 같은 경우 신고점이고 다우도 또 신고점이죠. 웬만한 종목들을 다 돌파했어요. 나스닥만 아직 신고점이 아닌데 주요 종목들은 다 돌파했고 우리나라도 이제 처음으로 지금 2월 달에서 명절 전 사이에 기아 자동차가 처음으로 대형 종목에서는 신고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종목별로. 그렇지만 신고점이 돌파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이미 늦었습니다. 먹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뒤늦은 돈들은 이 시장에서 오히려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만 되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시차에 대한 적응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2024년을 핵심을 하는 키워드인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5일 날 있습니다. 11월 5일 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변수예요. 즉 트럼프 관련주냐, 바이든 대통령 관련주냐. 그래서 이 큰 세 가지 키워드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2024년도 주요 섹터와 종목군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2024년도에는 가장 첫 번째 이 챗 GPT,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죠. 네. 그리고 여기는 바드, 이 바드라는 언어 기반의 프로그램 속에서 이제 제미나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구글을 통해서 나오게 됐는데요. 시간에 걸해서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이번 주 2월 초주 1월 1일부터 구글은 7, 8% 급락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신고점 다시 살짝 터치하고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신고점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엇갈린 행보들이
시장에서 실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장 선두주자는 지금 일단 현재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기선을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인공지능의 정확도, 그래서 구글의 제미나이는 90%까지 일단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픈 AI는 86%인데 이거는 지식의 정확도 및 벤치마킹 성적이니까 실제 백과사전에 내가 원하는 걸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정확한 답변도를 의미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었느냐 안 뛰어넘었느냐는 이미 뛰어넘은 지는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완성도를 의미한다. 그 90%까지 완성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은 왜 2024년도에는 뻔할 뻔짠데 왜 인공지능의 시대냐. 이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서 볼 만한 종목들은 네이버라든가 국내에서는, 그리고 삼성 SDS라든가 다우 기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KT 내에서 KT 그룹주에서 뭐 KT 알파라든가 그리고 KT IS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면, 즉 빅데이터에 기반한 관련된 종목들, 그 부분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MAU라고 해가지고요, 인터넷에 예를 들어서 우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구글 번역기가 나왔다, 챗 GPT가 나왔다, 또 틱톡이 나왔다, 인스타그램이 나왔다. 그러면 처음에 가입자는 광고에 의해서 100만 명이 뭐 하루 만에 나오기도 하고 한 달에 나오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1억 명 월간 평균 방문자 수도 들어왔지만 일정 시간 머물러 가면서 그 앱을 통해서 뭔가 뭐 정보를 얻는다든가 그 앱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 1억 명이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광고 효과가 일정 부분 있더라도 한 달 평균이기 때문에 그게 1억 명 평균을 유지하는 도달하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구글은 78개월 걸렸습니다. 그걸 MAU라고 그러는데, 즉 1억 명 달성, 월간 활성 사용자예요. 가입자가 아니라 활성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이 30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틱톡이죠. 카톡도 안 해요. 틱톡 동영상 9개월 걸렸어요. 챗 GPT는 2개월 걸렸습니다.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속도에 의하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 1억 명 도달하는데 월간 활동 사용자가, 가입자가 아니라 페이스북이 4년 6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 2년 6개월. 반면에 챗 GPT 같은 경우 오픈 AI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인공지능의 활성화, 대중화가 성큼 다가왔다. 벌써 스마트폰에 탑재되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이번에 2024 CES,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에서도 부스예요.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참가하게 되는데 인공지능에 관련된 부스는 848개가 참여했습니다. 2024년도에 이제 가장 화두가 되는 파트죠. 그다음에 모빌리티가 684개, 디지털 헬스, 사실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과 연결이 되는 거죠. 판독이라든가.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이제 원격 진료죠. 비트 컴퓨터라든가 인성 정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인공지능으로 맞물린 이런 쪽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수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로봇이 의외로 360개예요. 로봇도 사실 인공지능과 이제 연결돼 가면서 그러면 지능을 가진 로봇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애플의 비전 그 글래시스 폰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스키 고글처럼 된 거. 그리고 이제 믹스드 리얼리티, 그리고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그다음에 증강현실, AR 이런 북쪽이 334개. 우리나라는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자화전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제 명절 때 정도면 출시가 됐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가장 큰 중요한 건데, 앞으로 예전에 지금 여러분들 PC방 같은 데 가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앉아서 평면 갖고 하잖아요. 이제 지금 뭐 도시 내에서 이제 지금 뭐 서바이벌 게임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써가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4D 극장 같은 식으로 뭐 총 쏘면 실제 충격이 온다든가 그렇게 아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자,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가 243. 결국은 클라우드도 빅데이터죠. 인공지능에 관련된 분야가 1000개로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거는 앞으로 기업체들이 나갈 분야를 얘기해 주는데요. 자, 국내는 이제 그러면 성장 쪽이 가능하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목군과 어떤 섹터군을 봐야 되느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엔비디아라든가 그리고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라든가 메타 플랫폼이라든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2022년도까지는 누가 선도했습니까? 전기차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게 선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2024년 3년도 후반기부터 지금까지는 좀 달라졌습니다. 신고점 나오는 종목들이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가총액도. 그러면 국내에서는 우리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플랫폼이 없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처럼 구글처럼 혹은 애플처럼 스마트폰의 iOS라든가 구글의 안드로이드처럼 핸드폰을 움직이는 플랫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이 애플보다 스마트폰을 많이 팔아도 샤오미가 많이 팔아도 화웨이가 많이 팔아도 중국의 오포가 핸드폰을 훨씬 많이 팔아도 전 세계 10억 대가 판매가 되면 스마트폰이 2억 5천만 대는 애플 거고 7억 5천만 대나 8억 대는 애플 위에 건데 중국 거든지 한국 거든지 누구 거든지 그 핸드폰을 움직이는 프로그램은 구글의 안드로이드라는 얘기죠. 이게 플랫폼 비즈니스죠. 여러분들이 소나타를 타시든지 K8을 타시든지 아니면 그랜저를 타시든지 택시를 부르면 카카오 택시 플랫폼에서 10명 중에 8명은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택시 종류는 다르지만 플랫폼은 카카오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죠. 모빌리티가. 그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고 한국은 그럼 이게 없으니까 그 안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펼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국내 비즈니스 쪽으로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하고 은행이 현재 실적 기준이에요.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업종도 전 국민의 빨대 꽂고 계속 거기서 돈 받죠. 통신과 인터넷과 그리고 IPTV, 케이블 TV도 죽었죠. IPTV, 인터넷 쓰는 데서 TV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국민한테 거기서 꾸준하게 돈을 사실은 독점입니다. 세계 기업이. 자, 그래서 이쪽이 실적은 가장 좋아요. 주가는 이제 자동차가 신고점이 막 나온 형국이고 은행 보험 요즘 이제 올라가고 있죠. 이따가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국내에서는 지금 아직 이제 바닥을 막 탈출하고 있는 화학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반도체 계속 적자 나다가 이제 조금 적자폭을 줄이고 처음으로 사이닉스 2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로 겨우 돌아섰는데 아직도 당기순이익은 적자죠. 삼성전자는 본격적인 흑자로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이제 건설업이라든가 그리고 정유업, 유통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여전히 조금씩 줄어드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은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자동차, 실적으로만 보면 통신, 은행, 보험 이쪽 영역에서 실적의 정점에 있는데 주가는 바닥에 있는 거가 좋겠죠. 이미 자동차는 올라왔고 은행, 보험 이제 막 바닥 탈출해서 옆으로 눕다 치고 나가고 있고 통신은 여전히 바닥권대에서 이제 KT라든가 SK스퀘어라든가 텔레콤, 유플러스 이런 게 몇 개 남아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역에 있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골라야 되겠죠. 제약바이오는 이제 막 성장하는 단계고 이게 바로 이제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인 비교 우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게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4가지 키워드 반도체도 그 안에서 성장이 있어야 되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적자 기업은 안 돼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하이닉스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힘든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자였을 때는 주가가 올라갔는데 흑자로 바뀌기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올라가는 아마 1월 말부터 2월 초 사이에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죠. 다른 종목들 올라가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보고 미리 땡겨서 선행적으로 상승한 주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역실적장, 금융장세에 나타나는 흐름. 그 종목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금리 인하냐 인상이냐 미리 예상하고 지금 땡겨서 온 거죠. 자,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2024년도에는 여전히 먹을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3월 이제 2월 말에서부터 3월, 4월에 뭐가 있냐면 유럽 암 학회가 있어요. 즉 바이오 쪽과 제약 쪽. CS24가 1월 달에 한 번 있었죠. 그리고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CS 할 때 같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때 셀트리온 제약, 레고캠, HLB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한 번씩 다 해먹었다고요. 그래서 레고캠이나 셀트리온은 이미 무너지고 있고 HLB는 이제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죠. 요즘 2월 초에 들어서. 자,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이때 또 계좌 수익률을 20%에서 많게는 30%. 종목을 풀로 지르는 게 아니라 30%에서 즉 1억이 있다면 3, 4천만 원을 활용해서 여기서 30%에서 20%. 그러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을 활용해서 30%면 한 1,200만 원에서 900만 원. 1억짜리 계좌면 총 계좌 수익률을 따지면 10% 정도를 이때 한번 노려볼 만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시고 스케줄을 그렇게 확률적으로 좀 높은 곳에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증시 주변 환경에서 지금 두 번째 이제 키워드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은 CES24에서 가장 많이 부수가 AI에 관련된 부수죠. 그리고 주식도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고 시장 환경에 맞춰서도 합니다만 각종 이벤트들이 있어요. 금리 FOMC 발표하는 것처럼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가 암학회라든가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CES라든가 그때마다 그런 종목들이 또 신제품 발표 때마다 움직이듯이 그러면 아까 지금 CES 하나 거기서 10% 수익률을 한번 올려야죠. 이미 연초에 지금 눈치 빠른 분들은 한번 올렸잖아요. 그럼 3월 달까지 해서 계좌 누적 수익률 한 20%까지 즉 1억이면 1억 2천만까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벤트가 이제 계속 있잖아요. FOMC 0%로부터 따지면 5.25%고 0.25부터 따지면 5.5인데 우리가 제로부터 올라왔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 26일 날부터 동결되기 시작한 금리가 실질적으로 저는 0으로부터 따지면 미국이 5.25죠. 한국은 3.5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대략 한 2% 상단에서부터 따지면 2%, 0%부터 미국 0%부터 올라간 것부터 계산하면 1.75의 격차가 있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돈에 대한 대가를 더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빌려주면 뭐를 받아요? 월세를 받죠. 그렇죠? 돈을 빌려주면 뭐를 받습니까? 이자를 받죠. 이자라는 건 돈에 대한 대가예요. 기준금리를 이렇게 놓는다는 것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이자를 더 준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다. 즉 한국의 3.5% 1년에 1조 맡기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조를 맡기면 1년에 350억의 돈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에 맡기면 얼마가 들어옵니까? 네, 기준금리니까 이론적으로는 525조가 돈이 들어오죠. 525억이 5.1조에. 그러면 미국에서 웬만하면 미국에서 돈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소위 해서 새마을금고는 1억 맡기면 350만 원 주는데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은 525만 원 주는 거예요. 오고 싶을까요? 새마을금고로? 안 가죠. 그렇죠. 네. 이걸 왜 그러느냐? 달러 강세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사실 달러 강세를 억지로 금리를 왜 못 내리느냐? 인플레이션이 떨어져도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은 고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할 거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져도 금리는 내린다. 계속 희망 고문해가면서 주식은 그러니까 내리면 올라가겠지. 또 안 내려. 또 내리면 올라가겠지. 이런 기대감을 계속 갖는 거예요. 실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이미 한참 올라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2024년도에는 그걸 기억하고 해야 되는데 포인트는 1월 31일 날 바로 얼마 전에 1, 2주 전에 한국 시간으로 2월 1일 날 새벽 4시에 FOMC 금리 어떻게 됐어요? 네, 동결 발표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리가 미국 시간으로 3월 20일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21일 금리 동결, 금리 발표가 또 나옵니다. 왜 이때는 미국은 똑같이 2시인데 한국은 1시간 4시였다 줄어드냐? 썸머 타임 이제 시작해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은 똑같이 그냥 2시야. 그렇죠? 근데 한국은 1시간 땡겨지는 겁니다. 미국이 1시간 빠르게 썸머 타임을 적용하기 때문에 3월 달에 이제 적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날 오후 2시에 금리를 아마 이때도 웬만하면 동결하거나 내려봐야 0.25 내릴 거예요. 그러면 주식은 이 기대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실 때는 2월 11일 날 명절이잖아요. 2월 11일, 12일 이런 13일 사이에 명절이란 말이에요. 그 명절 기간이지만 2월 달에서 이 가는 동안 40일 동안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2월 10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40일 동안은 주식시장이 금리를 내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이벤트인 거예요, 사실은. 막상 금리를 내렸을 때는 기아자동차도 신고점이고 현대자동차도 치고 나가고 삼성물산도 뭐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으로 가 있지. 그다음에 웬만한 지주사라든가 종목들은 다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막상 금리를 내리기 전날 다 팔아도 20, 30%의 혹은 많게는 40% 이상의 수익이 챙겨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선행 매수. 막상 금리를 내렸을 때는 실제 내렸을 때는 효과가 어떻게 하나? 상당히 미미하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은 어떻게 본다면은 후행적으로 움직이면은 이 시장에서 총알바지가 됩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시장의 불쏘시개다. 실제 지금 그렇게 또 주가들도 다 올라와 있죠. 다 신고점이잖아. 금리 안 내렸는데. 미국도 다우 신고점, 스탠앤푸어 신고점, 나스닥도 신고점은 아니지만 웬만한 종목이 대부분 다 신고점 돌파가 나온 지 한참 지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에 포커싱을 맞춘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왜? 확인하고 들어가 봐야 늦는다. 금리를 차라리 3월이 아니라 6월 달에 인하하는 게 더 좋습니다. 기대감이 계속 갖고 있잖아요. 막상 금리를 탁 내리는 순간 기대감은 상당 부분 주가의 신고점이기 때문에 사라진다. 자, 다행인 거는 이번에 FOMC에서 한국 시간으로 2월 1일 날 그저께 금리를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파적 발언을 했죠. 제롬 파월 의장이. 시장이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물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채권 금리가 이게는 시장 금리란 말이에요. 시장에는 기준 금리, 미국 FOMC의 기준 금리가 있고 시장 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 앞에서 혹은 선생님 앞에서 하는 모드가 있죠. 어떤 모드예요? 공손 모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맞으십니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 선생님 앞에서 하는 모드가 있고 이게 기준금리예요. 딱 정해져 있잖아.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하는 금리가 있죠. 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시장도 시장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장금리가 어떤 거냐? 10년물 국공채예요. 미국의 10년물 국공채가 시장 금리를 대변해 줍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움직이니까. 자, 그래서 장기채 금리는 30년채, 단기채 금리는 2년, 3년, 5년채, 평균 10년물. 우리가 이걸 T노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T노트가 지금 3.8%입니다. 채권 가격이 미국 국공채 가격이 여기다. P다. 그리고 금리가 R이다. 신용이 안 좋은 사람한테 은행이 이자를 세게 때리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1억 빌릴 때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 받을 때 5%에 받으신다. 근데 저는 신용이 안 좋다 예를 들어. 그럼 저는 10% 받는단 말이에요. 신용이 C등급이다. 여러분 A등급이면 5% 받고 저는 10%에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다. 는 거는 3%, 3.88%, 4% 미만이라는 거는 미국의 채권 가격이 100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얘가 시장 금리인 거예요. 채권 수익률이 6%다. 5%, 6%다. 0%에서부터 계속 오른 거죠, 사실. 0.5에서부터. 왜 얘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기준 금리도 뒤에서 올린 거니까. 그 얘기는 채권 가격이 금리가 높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90이나 98이라는 겁니다. 즉
한 나라의 채권 가격이 좋다는 얘기는 그 나라가 다행스럽게 건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1월 달부터 2분기 상반기에 9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대략적으로 한 1조 3천억 정도 채권을 발행하려고 했죠, 미국이 지금. 왜? 재정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발행하지 않고 7,5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여도 된다. 왜? 세금도 잘 거치고 있고. 그리고 보니까 현금 흐름도 나름 나쁘지 않아. 실업률도 괜찮고. 기업들 잘 돌아가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은 잡아가고 경제는 탄탄하고.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럽니다. 인플레이션을 잡았는데 경제 침체 없이 잡아가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연착륙에 지금 성공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금리를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행히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는 제자리인데 앞으로 더 올릴 수도 있지만 그 3월 달에 안 내리고 6월 달에 내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다시 한국 시장도 급등 나오고 이거 본 외국인들도 주식도 1조 원어치 사고 선물도 1조 원어치 사고 그래서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이 한 7조 원은 샀잖아요. 하루에 1조 원씩 사재깁니다 요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에 맞는 현대자동차라든가 지주사라든가 다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쪽으로 다시 컴백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그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 국내 시장이 금리를 차라리 안 내리는 게 좋다. 3월 달까지는 21일까지는 해볼 만하다. 그러면 이 방송 듣는 시점에서 3월 20일 날 확인하고 내리는 게 아니라 미리 샀다가 한번 빨리 팔아먹고 다시 또 보고 계속 그러니까 이 장은 어떤 장이에요? 그렇죠. 순환 매장입니다. 연속적으로 계속 100%, 200% 올라가는 2차 전지나 혹은 과거의 어떤 바이오 종목이나 작년도에 어떤 땅바닥에 있던 반도체 같은 그런 케이스는 어려워졌다. 왜? 지금 종합주가에서 2,600이잖아. 종목들 이미 웬만하면 다 올랐고. 막상 금리 내리고 나서는 별로 먹을 거 없습니다. 그때는 거꾸로 주식을 다 팔아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첫 번째는 인공지능에 연결된 종목들 섹터를 본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하기 전에. 그때는 거꾸로 주식을 정리해야 될 수도 있다. 선행 매수를 한다. 2024년도의 전략입니다. 세 번째, 그런 가운데 금리와 이런 주식의 가운데 변수가 하나 있다. 그 변수는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다. 11월 5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12월 달에 대통령이 발표됩니다. 왜 그러느냐? 미국은 주별로 제도가 틀리니까 대의원 선거 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한 달 정도 걸려요. 이번에 박빙의 승부이기 때문에 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공화당 후보로 거의 지금 현재까지는 뭐 압도적인데 트럼프 대통령 됐을 때 오바마 케어의 폐지 그리고 법인세 인하 가능성 즉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엔비디아 대형 빅테크 종목들이 메타 플랫폼 이런 종목들이 신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 올라갈수록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청정에너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IRA 법안이 있죠 또. 배터리에 관련된 보조금 정책. 이런 게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2차 테슬라 주가도 빠지고 2차 전지도 빠지고. 실질적으로 미국장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아까 잠깐 보셨지만 11월 5일 날. 그런데 1월 15일 날 이미 공화당 경선이 시작됐어요. 3월 달이면 이미 3분의 1이 공화당, 민주당 치릅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바이든이죠.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게 현실화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주식들이 지금 들썩들썩거리는 이유. 국내든 미국이든 바로 법인세 인하라든가 바로 저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 그래서 이게 변수로 놓고 봤을 때 저희들이 가장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입니다. 한국은 이걸 이해해야 나머지 다 이해되는 거죠. AI도 되고 나머지 부분들. 즉 반도체도 미리 올려놨다가 지금 멈췄지만 실제 큰 수익률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반도체를 이해해야 한국 시장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흐름들, 특히 인공지능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큰 흐름에서 보면 양극화로 진행된다. 국내에서는 AI 반도체와 HBM 반도체,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특히 NPU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가 가장 경쟁력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와 인텔 등 단순 반도체에서 제조업 경쟁력이 없는 회사들이 주가가 요즘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요즘 다른 주식들 다 올라가는데 하이닉스 못 올라가죠? 네, 왜 그러느냐? 글로벌 파운드리나 인텔 등 실적이 받침이 못 되는 종목들은 선행해서 올라왔다가 요즘 인공지능으로 턴을 하지 못한다고 보고 주가들이 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반도체에도 시대가 있습니다. CPU 반도체, 컴퓨터라든가 개인 PC에 들어갔던 거. 두 번째, 이제 이게 인텔의 시대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가 누굽니까? IBM 기업형 시대에서 개인용 PC 돼가면서 이제 CPU 시대죠. 직렬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왔어요? 컴퓨터로 문서 작업도 하고 계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 보니까 컴퓨터로 다른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이게 돌아가네? 뭐가 필요해요? 그래픽 카드가 필요하죠. GPU 시대예요. 이때 이제 나타난 종목이 누굽니까? 엔비디아입니다. 비트코인도 최고라고. 그렇죠? 자율주행. 그래서 엔비디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종목이. 인텔의 시대에서 엔비디아의 시대로. 맨 처음에는 IBM 시대에서 인텔, 그 인텔에서 엔비디아. 요즘은 이제 누구의 신이 됩니까? 네. 뉴럴로직 컴퓨터 시대예요. 즉 인공지능을 이용한 인간의 뇌신경망을 카피한 컴퓨터죠. 자, 그래서 그 시대에서는 지금 새로운 종목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엔비디아가 현재 선두주자인데 거기에 걸맞는 AMD,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함께 엔비디아하고 현재는 엔비디아가 90%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아성의 도전장을 던져 성공했어요. 뉴럴로직 컴퓨터라는 거는 과거에는 컴퓨터는 0과 1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컴퓨터 디지털 언어죠. 근데 0도 아니고 1도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요. 신호등 앞에서 지나갑니다. 테슬라 자동차나 센서가 얘를 인식해요. 그렇죠? 그러면 GPU 같은 경우는 사람의 모양을 인식하고 마네킹을 갖고 들어가도 얘가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마네킹도 사람으로, 왜? 모양을 인식하니까. 근데 GPU가, NPU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마네킹은 다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이런 걸 학습을 시켜가지고 사람의 고유한 동작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네킹인지 아니면 서 있는 사람인지 그걸 순간적으로 0도 아니고 1도 아닌 거죠. 그걸 스스로 판단해서 얘가 멈추는 겁니다. 물론 횡단보도니까 자연적으로 멈추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즉 글자를 그림으로 만들고 사진을 다시 그림으로 설명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뉴럴로직 컴퓨터거든요. 학습을 시켜서 그러한 종목이 국내에서 아까 보셨던 NPU 칩이고 그러한 종목들이 어떤 거냐? 바로 국내에서 칩셋 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얼마였나요? 예. 6,000원, 7,000원이었던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그렇죠. 38,000원, 7,000원까지 올라가요. 2023년도에 이미 주가들이 땡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번. 그러면 그리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앞으로 인공지능 컴퓨터에서 어떤 걸 봐야 될까요? GPU? 아닙니다. NPU. 아직도 남아있는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환하고 있는 종목들, 반도체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런 걸 통해서 샘플을 얻어가고 이쪽 방향 반도체도 이제 GPU나 CPU가 아니라 NPU처럼 병렬의 시대로 가는구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흐르는 강물과 일몰 풍경이라는 단어를 주면 말로 하면 단어를 카카오톡에 치고 그렇죠. 구글이나 말로 하면 이렇게 문장을 써주잖아요. 핸드폰도. 그러면 그걸 사진으로 보여줘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을 지가 합성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예요. 거꾸로 한 소년이 푸르는 공원에서 노란색 플라스틱 원반을 던진다.
뒤에 공원 배경이 나오고 잔디 깔아주고 이런 모습을 요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줘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사람이 프로그램으로 수작업했던 다양한 CG라든가 혹은 만화, 앱소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기업이 아니라 개인 PC에 장착되고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음성인식 센서, 마이크가 올라가야 되겠죠. KT 계열의 관련주들. 그리고 카메라 센서 관련 종목들도 앞으로 그래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자화전자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품주 중심인데 사실 시장은 소프트웨어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음성인식을 바꿀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2024년도에 산업별로 쭉 봤을 때 실적 전망입니다. 2023년과 비교해서 2024년도에 실적이 증가. 여기 검은색은 2023년. 그리고 여기는 이제 4분기, 작년 분기, 이번 분기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 반도체네요. 앞으로 이제 실적이. 그리고 유틸리티. 당연히 생활 필수품이니까. 여기 유틸리티 대부분 생활 필수품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있을까요? 국내에서 증가하는 게 작년 대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게 자동차. 그리고 통신 서비스. 그러니까 자동차, 통신 서비스, 그리고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로 해서 실적이 받침되고 성장이 있는 거.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대부분 어디냐? 실적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꾸로 떨어지는 형태의 실적이 즉 피크를 찍고 이제 약간씩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저런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도 업종과 섹터가 나온다. 다행히 반도체가 수출이 천천히 하반 2023년도 하반기부터 7월부터 우리나라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이 이 외부 충격만 없다면 지수가 2,500 아래로 내려왔다가 또 올라오고 또 2,500 아래로 내려오면 또 올라오고 반도체도. 그래서 추격 매수는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잠깐 내려왔을 때는 살 수 있고 하이닉스도 내려왔을 때는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지지가 되니까 지수도 금리를 내리지만 않는다면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희망이 있는 거니까 막상 내렸을 때는 주가는 한참 고점 8만 원, 8만 5천에 삼성전자 도달했는데 금리 내렸다. 잠깐 찍고 이제 떨어지겠죠. 그 전에 사야 된다는 얘기죠, 얘기는. 그러면 앞으로 문제는 뭐냐? 반도체가 추세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외국인들도 국내 반도체에 대해서 낙폭이 있을 때는 사겠지만 추격 매수는 안 할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2041K를 생산해요. 2023년도까지. 앞으로 2025년도까지는 매년 34% 성장해서 2735K를 생산합니다. 문제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46% 성장합니다. 그래서 1990K인데 2915K를 생산해요. 그래서 한국이 양적으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합쳐서 양적으로 세계 1위였는데 이제 2024년에서 2025년으로 건너가는 시점에서는 중국이 세계 1위가 됩니다. 마치 10년 전에 조선업종에서 우리나라가 LNG나 드릴십 질적으로는 세계 1등이지만 벌크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컨테이너 때문에 중국한테 양적으로 뺏긴 적이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가 어쩌면 이번 연도가 주가의 피크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미 하이닉스는 그래서 약간씩 지금 시장 대비 의외로 소외되고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염두하고 매매를 진행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 반도체는 HBM 반도체, 하이 밴드드 메모리죠. 무슨 얘기냐면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렇게 우위층으로 쌓아 올리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예요. 엔비디아하고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만드는 거. 사람으로 따지면 우뇌입니다. 여기가 이제 좌뇌죠. 저장하고 단순 계산하고 암기하고. 우뇌는 사진, 직관, 영상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우뇌가 창의적인 AI 반도체,
라면 좌뇌는 창의적이진 않아요. 정리하고 저장하고 암기하고 계산하고 메모리 반도체죠. 그래서 이 두 개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있으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D램 반도체인데 땅이 좁잖아. 칩 스마트폰에 들어가야 되니까. 땅이 좁으니까 어떻게 해요? 용적률이 제한되어 있죠. 작게 만들어야 전기도 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6층 이상 쌓아 올리면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HBM 반도체 버전 3 단계다. 이거를 현재는 하이닉스만, 삼성전자도 만들 수 있는데 불량률이 한 50% 나옵니다. 쓸 수가 없어요. 하이닉스만 현재 이걸 잘 만들고 있고, 그래서 PCB에 반도체 칩, 반도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칩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우리나라 HBM 반도체, 이오테크닉스나 한미 반도체나 특히 여기 이제 구멍을 뚫어서 과거에는 이렇게 우측으로 쌓아 올릴 때 옆에서 끈으로 잡아줬어요. 1층, 2층, 3층, 4층 쌓을 때 이게 끈. 그래서 밴디드, 와이드라고 이렇게 옆으로 잡아줬는데 이게 끊깁니다. 충격을 주면. 그러니까 컴퓨터가 이제 고장이 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구멍을 뚫은 거예요. 구멍을 뚫고 전기가 통하게 하고 이 기술이 이제 TSV 기술이라는 건데 이걸 한미 반도체가 합니다. 다른 삼성이나 다른 데 할 수 있느냐? 하긴 하는데 불량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와 레이저 마킹하는 이오테크닉스 관련주들이 이제 한참 올랐죠. 그러면 이제 다른 데도 할 수 있겠죠. 이걸 가지고. 그런 종목군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저런 기술들. 그다음에 반도체도 다른 데도 쓰인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전력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전력이라든가. 그래서 방금 보신 거는 뇌 성능입니다. 아까는. 그런데 뇌는 좋은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똘똘한데 축구 선수인데 유망한 축구 선수였는데 다리를 다쳤다든가 부상을 입었을 때 어떡합니까? 축구 감독이나 이런 걸로 전향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보시는 반도체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반도체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저전력 반도체, SiC 반도체가 쓰여지는데 이거는 사람으로 따지면 근육과 같은 겁니다. 이런 반도체가 앞으로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왜냐하면 가전제품만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건 공장, 자동차, 포크레인 이런 데들도 이제 각종 반도체들이 쓰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전력을 컨트롤하는. 그래가면서 인공지능이 계산만 해주는 게 아니라 모빌리티 혁명의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반도체가 바로 제주 반도체죠. 4천원, 5천원에서 38,000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면 이쪽 영역은 제주 반도체 말고도 앞으로 몇 개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 MCU 반도체라든가 남아 있어요. 국내에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이 방송 끝나고 11일 날, 12일 날, 11일 날은 이제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을 해요. 11일 날은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들 이야기하고 12일 날은 공개 방송 끝나고 바이오 이야기하고 13일 날은 끝나고 저 PBR 방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오늘 이 방송에서 다 마무리 못 지었다 하더라도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종목들과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될 건데요. 바이오 헬스케어 파트는 이제 12일 날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헬스케어와 인공지능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오는 이제 상승 궤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미 한번 섹터가 올라갔다가 이제 좀 멈칫하고 있죠. 그리고 3월 달에 유럽 암학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노보노디스크라는 비만 치료제 관련 주식이에요. 시가총액이 3,918억 달러인데 한국 돈으로 500조, 521조입니다. 액면 분할하고 신고점 돌파하고 지금 1월 달에 한번 돌파했다가 2월 2일 날 또 신고점 또 돌파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2월 2일 기준으로
521조 3,900억 달러 곱하기 환율 1,300원대 집어넣으면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더 크네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인데 한국이 시가총액 2,000조고 삼성전자가 대략 25% 줬는데 그거보다 커요. 노보노디스크 덴마크 기업입니다. 비만 치료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가 돈이 되는 것을 하고 있다. 미국의 암젠입니다. 신고점이에요. 여기가 신고점이죠. 2022년도. 그리고 이제 여기가 2023년도 말 이번 연도 초 신고점을 뚫었어요. 연초에 역사상 신고점을. 그리고 또 신고점이 계속 한 달째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라든가 스탠포보다 더 빠르고 또 고점 돌파가 나왔는데 암젠이라는 회사인데 세계적으로 지금 바이오가 반도체를 앞지르고 있어요. 자, 실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그 스탠포 그리고 다우, 나스닥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시장들을 다 합쳐서 통과를 해서 시가총액 순서대로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 시장, 아멕스 시장까지 합쳐서 시가총액 순서대로 제가 한번 세워봤어요.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등이네요. 언제 날짜 기준으로? 2월 미국 시간 2월 1일 기준으로. 한국은 2월 2일 기준이겠죠? 3조 달러 돌파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4천조 원.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2배네요. 자, 그다음에 애플이 스마트폰 출시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이 돌파 나왔네요. 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구글 그리고 아마존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엔비디아 반도체죠. 반도체지만 반도체 생산하지 않고 설계하는 회사죠. 인공지능을. 그다음에 메타 플랫폼. 우리나라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다시 재상승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버크셔셔의 워렌 버핏의 10등까지네요. 테슬라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11번째. 시가총액 6천억 달러예요. 끝자리가 빌리언이니까 6천억 달러인데 엔비디아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2배가 넘어요. 테슬라에. 엔비디아가 과거에는 테슬라의 절반밖에 안 됐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 납품하죠. 근데 거꾸로 인공지능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는 시가총액이 1조 5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천조 원이 넘고 우리나라 시가총액보다 커졌네요. 거래소보다. 테슬라는 6천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테슬라 위에 누가 있느냐? 엔비디아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디지털 플랫폼 업체예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플랫폼. 그런데 그 위에 공교롭게도 이제 바이오인 일라이 릴리까지 테슬라를 앞장섰습니다. 대만의 TSMC, 테슬라 바로 아래에 있네요. 다음 주 정도면 역전될 가능성이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 2차 전지 및 전기 자동차는 세계적으로 지금 돈이 썰물이다. 반면에 인공지능 쪽은 돈이 밀물이다. 플러스 바이오, 일라이 릴리라든가 암젠이라든가 막 치고 나오는 거 보면 인공지능과 바이오의 조합이 새로운 신약의 시간을 단축시켜가면서 비만이나 심장병이나 당뇨의 실적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흐름들 속에서 지금 종목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1월 12일 날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함께 더 자세하게 한번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PBR 종목.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 맞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코스피 200개 종목 중에서 제가 저PBR, 즉 현재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어떻게 되느냐. 현재 가치는 10,000원인데 청산하면 이 회사는 50,000원이야. 즉 그래서 PBR이 1 이하인 거죠. 0.2밖에 되지 않아요. 본질 가치의 20%밖에. 한화생명, 이마트, 코스피 200 종목을 순서대로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랬더니 0.3 미만 기업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우리금융지주 GS, 대부분 은행이거나 지주사거나. 특히 그 가운데 한국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ROE가 종목은 저 PBR인데 ROE가 높은 기업. 배당을 많이 줄 수 있겠죠. 롯데쇼핑은 저 PBR인데 ROE가 마이너스야. 적자 기업이기. ROE,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1인 기업보다 11인 기업이 성공 가능성이 높겠죠. 우리 금융지주가 DL보다, 대림산업보다는 높게 나올 수 있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는 기아차, 현대차가 왜 이렇게 강하냐? PBR이 그렇게 올랐는데도 1이 안 됩니다. 아직. 기아차가 이제 겨우 1 됐네요. 12만 원 수준에서. 따라서 기아 자동차처럼 실적도 좋은데 저PB라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LG라든가 그리고 또 한화라든가 하나손해보험이나 국내에서 코오롱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13일 날 명절 그때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하루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가면서 종목들까지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절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